치매 진단서에 도장이 찍혀왔습니다. 대출 안내장이 함께 배달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등기부 등본을 펼쳤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요양병원 예약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 치료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내 아들이 정작 우리 노후를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가져간 도장과 위임장극에 우리 집을 담보로 잡히는 서류에 사용될 줄이야. 남편이 퇴직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퇴직금은 그동안 모아둔 저축과 합쳐져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단독주택에 둘이서 살고 자녀들도 각자 잘 살고 있으니 이제는 편히 지내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아들은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어서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항상 든든했습니다. 엄마 아빠 돈은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냥 편히 계세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평소처럼 과일과 건강식품을 한가득 들고 와서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예금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데 그냥 일반 통장에 두시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조금 좋은 상품 들으시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 그런 게 있나? 남편이 관심을 보이자 아들은 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내 아빠 명의만으로는 한도가 낮은데 엄마. 명의까지 합쳐서 공동으로 하면 금리도 높고 한도도 넓어져요. 퇴직금도 좀 불려놓을 수 있고요.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해 올게요. 은행에 같이 가실 필요도 없고 그냥 도장만 좀 주시면 돼요. 남편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해주면 고맙지.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 간단한 위임장이랑 인감증명도장이요. 제가 대신 처리해드릴게요. 아빠 건강도 좀 안 좋으신데 병원 갈 때나 필요할 때마다 매번 뛰어다니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미리 위임장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는 저 역시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은 우울증 비슷한 증세로 무기력해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병원에 데려가려 해도 괜찮다며 발버둥을 치는 게 일쑤였습니다. 아들이 대신 챙겨준다면 얼마나 편할까 싶었죠. 그래 아빠,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좋지 않아. 네가 편해야 내가 편하니까. 제가 옆에서 말씀드리자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알았어. 필요하면 가져가라. 도장은 서랍 안에 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커다란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위임장 용지를 펼쳤어요. 이미 여러 군데 빈칸만 남겨둔 채 미리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아빠 서명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채울게요. 남편은 안경을 쓰고 대충 훑어보더니 별 의심 없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힌 문서를 자세히 읽어볼 생각은 못했어요. 그저 아들이 준비해온 거니 감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와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어 왔다며 통장 사본을 한 장 건네주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아빠 엄마 이름 같이 들어간 통장이에요. 금리도 훨씬 좋고 앞으로 퇴직금이랑 다른 자금들 여기로 조금씩 옮겨두시면 돼요. 통장 사본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통장 번호도 생소했지만 왜 정작 통장 원본은 주지 않고 사본만 주는 걸까? 아들은 제 표정을 읽은 듯 바로 말을 이었어요. 원본은 제가 금융사에 제출해둔 상태라서요. 관리도 제가 해드리는 게 편하실 거예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찾아다 드릴게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에 서툴렀으니까요. 고맙다 정말 우리 아들이 든든하구나.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꽂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두 주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또 다른 이유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집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빠 집 세금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게 있는데 등기부 등본 좀 가져가도 돼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개인적으로 조회하려면 복잡해졌거든요. 등기부 등본? 그게 뭐 또 문제라도 있냐? 남편이 물었지만 표정은 이미 지쳤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이런 번거로운 일을 상상하기조차 싫어 보였어요. 안요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정기 점검 같은 거예요. 제가 금융권이다 보니까 경로도 있고 알아보기 쉬워요. 한 번만 가져가면 앞으로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남편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알겠어. 네가 알아서 해라. 서류는 어디 있지? 서류함 맨 위에 있을 거예요, 아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함을 열어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는 파일을 꺼내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파일을 받아들자마자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표정이 왠지 모르게 급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럼 저 먼저 갈게요. 회사 일도 있고 해서요. 아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곱씹어보기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빙빙 도네. 어서 누우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니까. 남편을 침실로 모시고 눕히는 동안 아들에 대한 미묘한 의심은 금세 흐려져 버렸습니다. 당장 남편 건강이 더 걱정이었죠. 그날 저녁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타지에서 일하는 딸은 항상 저녁 시간에 전화해 우리 안부를 물었죠. 엄마 아빠는 좀 어때요? 요즘 기분이 나아지셨나요?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오늘도 어지럽다고 누워 계신다. 아이고 진짜 병원에 데려가셔야 돼요. 형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형부가 좀 도와드리라 그래야지. 형부가 벌써 많이 도와주고 있어. 통장도 만들어주고 집 서류도 챙겨준다. 전화 너머로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엄마, 그런데요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형수님이 올리신 거. 무슨 사진? 병원 앞에서 찍은 것 같은데 우리 아빠 병원이 아니잖아요. 완전 다른 대학병원 이름이 보이고 또 다른 날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도 올라왔었는데 엄마 그때 보셨죠? 뭐 하시려고 그런 데서 사진을 찍은 걸까?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가족 단톡방에 가끔 오늘 날씨 좋네요 라는 글과 함께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곤 했죠. 사진 속 건물 표지판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몰랐지만 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아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라니 그런 데를 왜 갔을까? 그냥 지나가다가 찍은 거 아니겠니? 별 의미 없을 거야. 엄마 그런데 보통 지나가다가 찍는 데가 아니에요. 게다가 형부는 최근에 엄마 아빠한테 위임장 받아가셨다고 했죠? 그거 이상해요. 딸의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이고 너무 의심하지 마라. 오빠가 우리를 그렇게 속일 리가 없지. 네가 멀리 있어서 그런가 보다. 걱정하지 말고. 엄마 제가 염려가 돼서 그래요. 한 번쯤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알았어. 기회 되면 물어볼게. 전화를 끊고도 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이가 우리를 해칠 리가 없다고 수십 번을 되뇌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아들이 병원 예약을 잡아뒀다고 전화가 왔어요. 정신과 상담 예약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극구 싫어하셨지만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고 설득하자 결국 마음을 돌리셨죠. 아들이 차를 몰고 와서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남아 청소를 하다가 문득 아들이 만들어준 그 공동명의 통장 사본이 생각났습니다. 통장 원본은 아들이 관리한다고 했지만
적어도 계좌, 번호라도 제대로 메모해둘까 싶어서 사본을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통장 개설일이 아들이 말한 날짜보다 거의 한 달이나 앞섰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 아래쪽에 작게 인쇄된 은행, 지점명의 아들이 다니는 금융사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 실수인가? 아니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류함을 열어 아들이 가져갔던 등기부 등본 관련 파일을 찾아봤지만 다른 복사본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세금 고지서들 사이에서 몇 달 전 아들이 남편 명의로 받아간 것 같은 다른 서류의 복사본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진단서 뭉치였지만 자세히 보니 병원 로고도 흐릿하고 인장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력 감퇴 및 판단력 저하의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의사 서명란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만 흘려져 있었죠. 이것도 아들이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라고 보여줬던 그 서류일까요? 그때는 걱정에 빠져 자세히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진단서 같지가 않았습니다. 순간 발걸음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병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저는 황급히 그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남편을 부축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평소보다는 안정되어 보였어요. 어떠셨어요? 진료는? 괜찮았어. 남편이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 남편을 침실로 모신 뒤 거실로 나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요. 저희 병원에서 특별 관리해드린다고 하시는데 비용이 좀 나갈 거예요. 비용? 얼마나 나간다는 거니? 아직 자세히 얘기해보진 못했지만 월 몇백만. 원씩은 기본일 거예요. 아빠 퇴직금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고. 저도 최대한 도움 드릴게요, 엄마. 몇백만 원? 그 말에 저는 숨이 탁 막혔습니다. 우리 퇴직금으로는 몇 년도 채 버티기 힘든 금액이었죠. 그렇게 비싼 치료를 꼭 받아야 하나? 아빠를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야죠.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바라보니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걱정이나 애틋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알겠어. 일단 아빠 상태부터 지켜보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허탈하게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공동명의 통장 이상한 진단서, 그리고 갑자기 불어닥친 거액의 치료비, 이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오셨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진짜 그렇게 진단을 내리셨다고? 치료비가 엄청 나온다던데.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치료비? 그냥 상담만 하고 약도 안 받고 왔는데.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한 말과 남편의 말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가족 단톡방 알림이 떴습니다. 며느리가 새 사진을 올린 것이었죠. 사진 속에는 낯선 법무사 사무실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고 아래에는 오늘도 좋은 일 있으시길 이라는 글만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들의 말과 남편의 말 그리고 며느리가 올린 그 법무사 사무실 사진으로 가득했죠.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는 지정신을 차려보니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며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확인해 보니 며느리가 새벽에 또한 장애 사진을 올려놓았더군요. 이번에는 낯선 요양병원 건물 전경이었습니다.
역시 아무런 설명 없이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말만 달려 있었죠. 왜 하필 요양병원일까? 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감이 있으셨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월 몇백만 원의 치료비, 그게 혹시 요양병원 비용은 아닐까? 하지만 남편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먼저 아들이 말한 그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남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드리며 최근 진료 기록이 있는지 여쭤보았죠. 내어제 오후에 내원하셨습니다. 상담만 받고 퇴원하셨죠. 다음 진료 예약은 없습니다. 그럼 특별한 치료나 약 처방은 없으셨나요? 안요 상담만 진행하셨습니다. 치료비 명세서도 간단한 상담 비용만 나왔을 거예요. 제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의 치료비,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단순히 저를 겁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등기 우편을 배달하시는 분이 서 계셨습니다. 등기 받으세요.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보내니까 오은행 신용관리부라고 적혀 있더군요. 은행에서 온 등기? 무슨 일일까 싶어 서둘러 뜯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대출금 상환 안내장이었습니다. 저희 명의로 된 대출이 있다는 것이었죠. 대출 금액은 2억 원 담보는 연 주소지 부동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죠. 저희는 대출 같은 것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2억 원 대출이 생겼다는 말인가요? 여보 빨리 오세요. 저는 허둥지둥 방으로 뛰어들어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잠에서 깨어나 당황한 표정으로 안내장을 받아들더니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대출을 했나?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저도 몰라요. 하지만 보낸 곳이 은행이야. 분명히 우리 명의로 된 거래가 있다는 거잖아. 두 분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얼굴에 깨달음 같은 것이 스치더군요. 아,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이 뭐가 필요하다면서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했었어. 무슨 집 관리 관련 서류라고 했는데 그게 혹시 도장을 찍으셨다고요? 무슨 서류인지 보셨나요? 글쎄, 그때 머리가 좀 아파서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만 찍어줬어. 아들이 믿음직스러우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믿음직스러운 아들, 그 말이 이제는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죠. 엄마 일 하느라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시죠?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오늘 은행에서 등기 왔는데 우리 집 담보로 2억 원 대출이 되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죠. 아, 그거요. 그건 제가 설명드려야 하는데 엄마. 사실 그게 아들의 말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뭔가를 숨기려는 듯 더듬거리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뭔데? 빨리 말해봐. 엄마 사실 아버지 치료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미리 대출을 받아놓은 거예요. 최고의 치료를 받으시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버지 상태가 좀 심각하대요. 아버지 상태가 심각하다고? 아버지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인지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버지께서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지셔서 본인께서 받으신 치료도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들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리고 그 대출 아버지가 무슨 서류에 도장
찍어주신 그게 대출 서류였어? 엄마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회의 중이거든요. 저녁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 테니까. 아들은 재빨리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단절음이 귓가를 때리자 저는 힘이 빠져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뭐라고 했어? 대출이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아들이 아버지 치료비를 위해서 미리 받아놓은 거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상태가 심각해서 기억을 못하실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남편께서는 평소 보기 드문 강한 어조로 외치셨습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죠. 나는 정신이 완전히 멀쩡해. 어제 병원에서 한 상담 내용도 다 기억하고 있어. 치료비?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이 녀석 대체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 거야? 남편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들의 말이 점점 더 정교한 거짓말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명의 통장, 그 다음은 거짓 진단서, 그리고 거짓 치료비, 이제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맺은 거액의 대출까지. 저는 다시 한번 공동명의 통장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준 그 사본 말이에요. 개설일과 은행 지점이 수상했던 그 통장. 혹시 이 통장과 대출이 관련이 있을까? 저는 통장에 적힌 은행 지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사본에 적힌 지점 번호를 누르고 간신히 업무 담당자를 연결받았죠. 네, 고객님. 말씀하신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좌는 현재 지급 정지 상태입니다. 지급 정지요? 왜 그런 건가요?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서 조치가 들어간 상태예요. 상환 계획을 다시 세우시거나 연체 이자를 납부하셔야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그 통장이 대출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그럼 그 계좌로 대출을 받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당 계좌로 약 2달 전에 2억 원 대출이 실행되었고 첫 달 이자 납부일 이후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연체 상태입니다. 2달 전 아들이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자고 했던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부모님의 위임장과 도장을 받아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다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단서와 거짓 치료비 이야기로 얼버무렸던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짓을? 그 해답은 아마도 돈이었을 겁니다. 2억 원이라는 거액.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저는 문득 며느리가 단톡방에 올리던 그 수상한 사진들이 생각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무사 사무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딸이었죠. 타지에서 일하던 딸이 휴가를 내고 급히 내려온 것입니다. 엄마, 아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는 그제야 아들이 딸에게도 무언가 말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너한테는 무슨 말을 했니? 오빠가 전화해서 아빠가 치매 초기 의심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관리가 너무 힘들다면서 앞으로 아빠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엄마는 조용한 원룸으로 이사가는 게 낫다고, 심지어 이미 원룸 계약까지 봐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치매? 요양병원? 원룸 이사?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아들의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너 아빠는 정신이 완전히 맑아. 그리고 우리는 대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아들이 우리 몰래 한 거야. 제가 간단히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 거짓, 진단서 거짓, 치료비 이야기.
그리고 저희도 모르게 실행된 이 억원 대출까지. 딸의 얼굴이 점점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오빠가 그 대출금을 어디에 쓴 거예요? 이 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엇인가를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했죠. 몇 분 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딸이 스마트폰 화면을 저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한 채의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계약일자는 약 한 달 반 전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구매자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빠가 새 아파트를 샀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딸이 보여주는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된 아들의 이름과 아파트 가격이 흐릿하게 보였죠. 남편은 계속해서 아니야, 그건 오해야. 분명히 오해다. 라고 중얼거리셨지 만 그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진정하세요. 일단 앉으세요. 딸이 저와 남편을 부엌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남편은 허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셨죠. 딸은 진지한 얼굴로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앉았습니다. 이 아파트 정보는 공개된 실거래가 자료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빠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일은 정확히 47일 전이에요. 그게 아빠 집 담보대출이 실행된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신 대출 이자 연체, 그 계좌는 어떤 은행이에요? 아마도 아빠 명의로 된 다른 계좌가 있을 거예요. 오빠가 통장을 만들 때 본인 명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 명의 단독이나 엄마와 공동 명의로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들 녀석이 몇 달 전에 나한테 또 다른 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 퇴직금 관리하기 좋은 상품이라면서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나는 그냥 믿고 아빠 그 서류 아직 있으세요? 아니면 사본이라도? 남편은 일어나 서랍장으로 가더니 우왕좌왕하며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시는 게 보였어요. 결국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야. 아들이 가져가라고 해서 원본은 줬는데 복사해둔 게 있어. 딸이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통장 개설 신청서도 아니에요. 아빠의 건개인, 신용공여, 약정서랑 대출 실행, 동의서 초안 같은 거예요. 여기 아빠 주민등록번호랑 집 주소가 다 적혀 있고 도장도 찍혀 있어요. 저도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난무했지만 담보대출안도 변제방법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가장 아래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 그때 아들이 급하다고 해서 그냥 찍어줬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스마트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고 떴어요. 남편과 저 딸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받으세요, 아빠. 평소처럼 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녹음하세요. 남편은 깊은 숨을 들이쉬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녹음 앱을 실행시켰죠. 아빠?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요? 엄마도 연락이 안 되시던데.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약간 다급하게 느껴졌어요. 아, 방금 좀 바빴다. 무슨 일이니? 남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손가락이 서류를 꽉 쥐고 있어 하얗게 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빠. 그 요양병원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좋은 곳자리가 좁아서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내일쯤 같이 가보시죠. 견학도 하고 상담도 받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확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조절하셨습니다.
요양병원? 나는 괜찮은데 왜 거길 가? 아빠 진단 결과 잊으셨어요? 치매 초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엄마도 힘드실 텐데 전문 시설에서 모시는 게 낫다니까요. 어느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남편의 질문에 아들은 잠시 맥이 끊긴 듯 했습니다. 아, 그 전에 데려다닌 대학병원에서요. 기억하시죠? 서류도 드렸는데 그 서류 좀 다시 보여주마. 내가 잃어버렸다. 아, 그건 병원에서 원본은 회수해 갔어요. 아빠 그런 것보다 내일 일정이 중요한데 오후 2시에 모실까요? 제가 차로 모시고 갈게요. 남편이 제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일은 안 되겠다. 좀 중요한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을 다시 좀 봐야겠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통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살짝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등기부 등본은 제가 잘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아빠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아니, 꼭 확인해 봐야겠다. 네가 가져갔던 사본도 없고 내가 직접 등기소에 가볼까?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진정시키는 듯한 톤으로 말을 이었죠. 제가 갈게요. 아빠가 직접 가시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제가 대행해 드리는 게 나아요. 내일 요양병원 가는 김에 등기소도 들러서 확인해 올게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이 대화는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저희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그 눈물을 참으셨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일 연락 기다리마. 통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시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고 계셨죠.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빠, 이제 아셨죠? 오빠는 아빠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엄마를 원룸으로 보내서 이 집을 어떻게든 처리하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는 거냐? 내 아들이 내 집을, 내 노후를. 남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해요. 오빠가 내일 아빠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걸 막아야 해요. 막아? 어떻게? 제가 묻자 딸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오빠가 아빠를 데려가려는 그 요양병원이 어딘지 알아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그대출 계좌와 아빠 명의의 다른 계좌를 완전히 파악하는 거예요. 오빠가 아빠 도장과 위임장으로 뭘 더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며느리가 가족 단톡방에 올리던 그 수상한 사진들. 병원 부동산 중개사법무사 그리고 요양병원. 따라 잠깐만. 저는 제 스마트폰을 켜서 가족 단톡방 기록을 뒤졌습니다. 몇 주 전 며느리가 주변 구경하다가 라는 말과 함께 올린 사진들을 하나씩 확대해 보았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작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딸이 제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병원은 오빠가 아빠 진단서 위조할 때 참고한 병원 이름이랑 비슷해. 이 부동산 중개사는 오 갓. 이거 우리 동네에 있는 중개사 아니야? 집 근처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며느리의 발과 요양병원. 입구 간판이 찍힌 사진을 보았을 때 딸이 소리를 지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한결 요양병원. 여기 맞아요. 오빠가 아빠 데려가려는 곳이. 사진 속 간판은 흐릿했지만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겨우 읽힐만 했죠. 딸이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어요. 네, 판결 요양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내일 오후에 입원 상담 예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 이름은 남편의 이름입니다. 잠시 보름이 흘렀다가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 이름님, 내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입원 상담 예약이 되어 있네요. 보호자분이 아들의 이름님으로 되어 있고요.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약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견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번 상담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약 시 제출된 진단서 같은 게 있을까요? 내치매 초기 의심 진단을 받으셨다는 의사 소견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상담 시 원본 지참해 오시면 됩니다. 그 의사 소견서는 병원 발급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서류는 접수부에 있어서 제가 바로 확인은 어렵고 대략 아들이 데려갔던 대학병원 이름에서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건 내일 상담 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진행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상담 예약까지 해놓고 2조 진단서를 제출까지 해놓은 상태라니 이건 납치나 마찬가지야. 딸이 분노에 차말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충격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아빠 내일 절대 나가지 마세요. 오빠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마시고 전화 받지도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지? 계속 이렇게 숨으면? 제가 불안에 묻자 딸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해요. 내일 오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빠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조회와 등기소에 가서 집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사기이고 학대 수준이에요. 변호사.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니 더욱 섬뜩했습니다. 내 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논의하다니. 하지만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와 남편 딸은 첫 번째 목적지인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죠. 아들이 남편의 도장을 악용했을 테니 공식적인 인감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남편을 부축하며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우리는 바로 대로변에 있는 한 은행으로 갔습니다. 남편 명의의 모든 계좌 조회를 요청했죠. 은행원이 컴퓨터를 두드리자 예상치 못한 계좌들이 하나둘씩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총 4개의 계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금이 입금된 본 계좌 그리고 다음날 오전 우리는 은행을 나와 바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확고해졌습니다. 등기소 접수 창구에서 집 등기부 등본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딸이 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엄마. 등기부 등본이 출력되어 나왔을 때 딸이 먼저 받아 들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도 기대어 살짝 들여다보았죠. 근저당권 설정란에 눈에 띄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액 2억 원. 권리자 5 은행 설정 일자는 정확히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들의 이름으로 된 채무자 인수증, 같은 각서에 접수 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진짜였어요. 딸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채무를 오빠가 인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빠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받아들고 오랫동동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가자. 변호사 찾으러 가자.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딸이 전날 밤부터 알아본 곳이었습니다. 노인재산 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다는 변호사였죠. 사무실로 들어서니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저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중요한 부분을 메모해 가셨고 저희가 가져온 등기부, 등본대출, 안내장의조 진단서 사본 녹음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셨어요. 명백한 사기 위조 그리고 재산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인감을 변경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당장 긴급하게 하셔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그 대출 계좌와 관련된 은행에 가셔서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무단 조작이 있었다는 점을 알리고 해당 대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둘째 아드님이 오후에 데리러 오신다고 했으니 그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에 미리 신고를 접수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 남편이 중얼거리셨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아드님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 범죄입니다. 당신을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시도는 불법, 감금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씀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하셨어요. 오후에 아드님이 오시면 절대 따라 나서지 마시고 문을 열어주지도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미리 준비해드릴 신고 접수 번호를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 아드님이 현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무리하게 들어오려고 시도하면 즉시 112에 다시 전화하세요. 그럼 경찰이 출동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쯤이면 오후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같이 결의에 찬 침묵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남편은 딸과 변호사의 조언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 셋은 거실에 모여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텔레비전은 끄고 커튼은 살짝 열어둔 채로. 말이에요. 오후 2시 10분 쯔명관문 밖에서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이 살짝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와 형수님이 함께 왔다는 뜻이었죠. 초인종이 2번, 3번 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엄마, 계신 거 맞죠? 왜 문 안 열어요? 약속 시간 다 됐는데. 남편은 입술을 꽉 다물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지만 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빠, 제발 문 좀 열어요. 걱정돼서 왔어요. 병원 예약 시간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세요? 오빠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그러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딱딱해지며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아빠 상태가 안 좋으신 거 다 알아요. 문 열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딸이 미리 준비해둔 스마트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네, 지금 현관문 밖에서 동생 부부가 문을 두드리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해요. 주소는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안 열리네. 혹시 나가셨나? 아니, 분명히 계실 거야. 차도 여기 있고.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 밖의 대화가 조용해졌다 가하당초 당황한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웬 경찰차가? 형 어쩌지? 우리 나가자. 잠깐만, 이게 무슨... 경찰차 2대가 우리 집 앞에 도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이 저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퇴색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뒤로 2명의 경찰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순간 황당함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경찰은 왜? 한 경찰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접수된 내용으로는 여기서 강제로 데려가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어요. 네, 경찰님. 제 아들이 저희 동의 없이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오늘은 저희 남편을 강제로 요양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있고 변호사님과도 상담한 상태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건 다 아빠를 위해서. 그만해.
남편이 갑자기 현관에서 나오시며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하고 강렬해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남편은 손에 등기부등본 사본을 쥔 채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이게 뭐냐? 네가 내 도장으로 내 서명으로 만들어 놓은 이게 대체 뭐냐? 이 억 원 대출. 그리고 내 이름으로 산 아파트. 그게 다 내 돈이야, 우리 집이야.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돌렸죠. 아빠, 그건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돈은. 설명할 게 뭐가 있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내가 우리를 부모라고 부른다면 그런 짓을 어떻게 했냐? 치매라고? 요양병원에 보내고네 엄마를 원룸으로 내쫓고이 집을 네 마음대로 하려고?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경찰관이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모두 진정하시 고사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죠. 신고인분들은 말씀하신 증거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 당신 경찰관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혐의와 강제, 입원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같이 파출소로 가시죠.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한순간에 초라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고 했지만 경찰관의 질문에 단톡방에 올린 사진들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경찰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허탈함과 함께 막중한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 기둥에 기대어 서서 오랫동동 그들이 사라지는 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은행의 대출 무효 소송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아들의 사기 및 위조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은행 측 조사에서도 아들이 제출한 위임장 서명의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대출 실행 과정에 하자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결정은 아들을 고소하는 것이었지만 남편이 결국 마음을 굳히셨어요. 내가 아버지라서 봐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다. 그가 한 짓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고 그런 길에서 벗어나야 진짜 다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구매한 신축 아파트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처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돈이 부모의 재산에서 유용되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회사에서도 징계 처분을 받았고 조만간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이 억 원 대출은 은행과의 협의와 변호사의 노력으로 아들이 인수한 채무 부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서 상환 절차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출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을 보고 있었죠. 어느 가을 날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짐을 꾸려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회사에 휴직원을 내고 한동안 저희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집안일도 도와드려야 하고 앞으로 재판 일도 같이 챙겨야 하잖아요. 딸의 방을 정리해주던 날 저는 그녀가 가져온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 딸을 업고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진도 있었죠. 그때는 웃음이 그렇게나 순수했는데 저는 그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옆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자 남편은 오랫동동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너무 믿고 너무 맡겼어. 아니요,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은 분명히 그 아이가 한 거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처럼 힘이 있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딸내미도 왔고. 네 여보. 저녁을 준비하며 부엌 창밖을 보니 단풍이 물들어 가던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다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추워지기 전에 뒷마당에 꽃 좀 새로 심을까요? 봄이면 이쁘게 피겠죠? 그러자 네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도 심고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의 일로 인한 상처와 법정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의 공포보다 그 잔해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것은 오히려 더 작고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을 따뜻한 저녁 식사 딸의 목소리 남편과 나눈 무언적 손길처럼 바람이 창문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조금은 쓸쓸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계절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